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스픽스에서 새롭게 정치본색 진행을 맡은 앵커 최지은입니다. 프로그램명 정치본색에는 정치와 본색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참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아니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들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당장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폭로를 했죠. 윤석열이 당선된 20대 대선 경선 당시에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정상적이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내란 세력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본디의 빛깔이나 색깔을 뜻하는 본색이란 말처럼 이제 우리나라 정치, 국민을 우선에 두는 정치의 본색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의 본색을 찾기 위해서 거악 완전 소멸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그러나 진실 앞에 고개 돌리거나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임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풍경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7월 28일 최지은의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를 쭉 해드리도록 하죠. 직설과 통찰의 아이콘, 청문회보다 더 무서운 김상욱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학 척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누구보다 시민의 감정선에 닿아 있는 소통의 달인 박창진 부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의 숨은 흐름을 읽는 촉 중의 촉. 전계원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뭐 단어 선택 역량이 예. 출중한데요. 너무 놀란 이 정치 본색의 원래 색깔보다 훨씬 더 고급지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인트로 들어오면서 네. 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이어서 조금 네. 오프닝에 힘을 실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쓰다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명문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좋게 명문이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진행하는 정치본색은 첫 방송인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게 덕담 한마디 주신다면. 저는 네. 제가 먼저 드리자면 지난 윤석열 네. 내란 사태 동안 광화문에서 저희가 거의 4개월 동안 그렇죠. 같이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주말마다 만났던 길거리에서. 네. 거의 한파와 함께 공제를 나눈 사이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예.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누구보다 바란 우리 진행자님의 네. 그 고든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응원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그 추운 겨울을 같이 보냈던 인연이고. 동지 그쵸? 김상욱 의원님은 네. 어떻습니까? 저는 예. 진짜 좀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치 본색이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생기고요. 예. 또 우리 말 그대로 정치의 본연에서 벗어나지 네. 않게 특히 거학은 척결하는 우리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학척결 프로젝트. 거학 척결의 본산. 본거지? 네, 본거지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셨어요. 이제. 네, 나오셨으니까 척결하는데 앞장 서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계한 평론가님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간판이 됐으면 좋겠다. 스픽스를 통해서 우리 최전 앵커께서 정말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언론인으로서 크게 기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예. 그 공간이 정치 본색이면 더 좋은데 그런데 더 성공해서 더 큰 길로 나간다면 그게 더 기쁜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표님 나온 발언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본격적으로 정치 본색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아침 제가 꼽은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특검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개혁신당 대표 자택, 이준석 자택, 그리고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 공천 개입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 국민의힘과 종교와의 연관고리, 이에 대한 폭로가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나왔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이 국민의힘의 집단 입당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라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당내 진실 공방 어떻게 이뤄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재임 시절에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면서 공사비 11억 원가량을 현대건설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현대건설이 이후에 가덕도 신공항 등 이 초대형 국책 사업을 수주한 점을 들어서 이게 사실상 대가성 뇌물공사가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자, 이 뉴스들 중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압수수색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일단 우리 김상욱 의원님 네. 오늘 여의도에서 그 사무실 인근을 돌아보셨다고요. 그 같은 의원회관 같은 층에 있어요. 예. 제가 5층에 있는데 그 안 그래도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길가 우연히 네.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카메라가 가득 와 있고 기자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새삼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오며가면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새삼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님과 저는 뭐 대화도 많이 나눴고 네. 또 이런저런 참 고민도 같이 나눴던 사이인데 지금 어쨌든 그 명태균의 그 비리에 예. 이준석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의혹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좀 멋있게 가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해버리고 이 여러 사람 막 도망다니다 잡히면 좀 모양새 그렇잖아요. 그 뭐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의 아직 나이는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준석 의원이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 혐오 정치, 갈등 정치가 아니라 가치 지향, 가치 추구 정치가 되고 또 자꾸 도망다니는 정치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잘못은 또 인정을 하고 또 본인이 추구하는 바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닫힌 문을 보면서 혼자 좀 했습니다. 닫힌 문을 보면서 예, 그 문이 안에 닫혀 있어서. 누가 있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 예. 두들기 놓고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 예. 아니 오늘 KBS 단독 기사가 오전에 떴는데 이준석 영장의 공천 개입 의혹 공범 피의자. 네, 피의자 라고 참고인이 적시가 아니고 됐어요. 피의자로 돼 있더라고요. 예. 네, 피의자입니다. 그럼 이건 검찰이 어느 정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입건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사건 번호도 부여가 됐고 정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죠. 피의자가 됐으니까 혐의가 있든 없든 결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박창진 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소위 그래도 고민을 좀 나눴던 우리 김상욱 의원님은 객관적인 판단 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정도 아직까지 연이 닿아 계신 건가요? 아니 이 건도 그렇고 네. 사실 그 TV 토론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에 휩싸였잖아요. 다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그 망상가적인 이 행동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불법 개헌까지 저질렀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처럼 예. 이준석 의원 또한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이제 인터넷 공간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분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대담을 나눠보니까 계속해서 그 이제 특정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게시판의 글들의 반응을 보고 펜코. 예, 네. 진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강도를 낮추거나 이런 이제 경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과연 어떤 영역에서 했나, 예. 대국민을 보고 했는가, 정말 정치라는 영역 내에서 나의 입지를 다지고 나의 신념을 펼치기 위한 정치를 했는가, 아니면 갑자기 이분이 뭐 최고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퀴즈, 박근혜 퀴즈였죠, 그때. 예, 그런 예. 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깨 뽕부터 들어가서 내가 이미 이 자리를 점점하고 있다는 어떤 권위자의 입장에서 모든 영역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차적으로 들고요. 이번 이제 특검의 쭉 진행 상황을 보니까 오늘 좀 이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속보가 뜨고 예. 있습니다. 이 공천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최호 전 평택시 장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이제 속보까지 뜨고 있는데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게 상당한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분도 이전에 이제 특검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오늘 이제 이준석 의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던 이 과정을 보니까 아무래도 특검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현재 이 방향성으로
진격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당 대표 시절에 김영선 이제 차원의 이창 네. 이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럼 누가 나섰느냐? 김건희 윤석열이 나섰고 여 중간에 윤상현이 매개 역할을 했다.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매개 역할하고 윤상현한테 직접 얘기를 했느냐. 윤상현이 주도하는데 여기에서 추인을 하고 동의를 해줬느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범죄 사실이 되느냐. 자, 사인이 바깥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업무방해가 명확하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공천 관리를 이제 방해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법률가 이제 앞에 앉아 계시니까 어쨌든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죄가 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공범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참가하고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종범도 아니고 뭐 어쨌든 영향을 끼칠 정도일 때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정범으로 공범으로 되면 뭐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형량도 많아질 것이고 그럴 경우에 징역형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정치 못하는 것이고 피선거거 박탈이 뭐 5년 10년까지 이제 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건가? 두 번째, 야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죄가 어느 정도 나쁜 것이지?라고 이제 관심이 굉장히 예. 많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실제로 정당에서 공천 개입이라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것인가를 좀 이제 우리 그 김상우 의원께서 예. 변호사로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 사건이 앞으로 그러면은 자 기소가 된다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 거냐 재판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형량이 나와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자,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방해죄가 만약에 성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죄의 명으로 어떤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뭐 좀 제 생각을 말씀 올리자면은 아마 이 사태를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 상당수는 뭐 이게 무슨 죄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대통령이 당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지 그게 왜 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무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죠. 개입하면 업무방해 최소한 성립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나쁜 죄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뭔가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약간 좀 진영 정치에 천착하면서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들이 생겨버렸죠. 그렇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공천 받으면서 당선되는 지역은 사실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뽑는 게 되어버렸어요. 예. 오염돼 버린 거죠. 민주주의 근간이 썩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공천을 해버린다. 누굴 빼고 놓고 불법적인 한 것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 국민들의 민주적 선택권을 뺏어가 버린 거고 똑같은 그렇죠. 겁니다. 네. 달리 말하면 죄질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서 정말 죄질 나쁜 업무방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면.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제 뭐 상황 따라 어느 정도의 가담 여부에 따라서 물론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유죄가 그때 당시에 된다면 당대표였던 실형 건 가능성도- 확실한 네. 거잖아요. 실형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실형. 왜냐하면 단순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보통 업무방해 벌금도 많은 경우도 네. 많은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또 지역구 국민들의 예. 선택권을 직접 침해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지역구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번에 수사하면서 명태균이 얼마나 협조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문제되는 지역구가 어디였는지 여자를 네. 다 밝혀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공정하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종을 좀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질과 관련해서 한번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대통령이 원래 저 지역구에 누가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의중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정무수석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 공천되는 저 지역의 국회의원은 예를 들어서 관록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지역 발전의 전문가인데 이쪽 분야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데 그 지역이 우리 국가 산업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여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방향과 맞으니 좀 그런 걸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정당에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구조가 있죠. 그런데 전달됐다 하더라도 당대표나 공심위에서 그것은 대통령의 여중이 있을 수 있지만
공당으로서 우리는 집권 여당이 가야 되는 방향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은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야 윤상현이 있잖아 그거 내 말하면 되니까 상현이가 그거 다 해준다고 해서 명태균이가 얼마나 더티하게 부탁을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네. 대선에 기한 바가 없으니 여사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시키고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시키고 이준석은 내가 모르는 척하고 가는 이 행위를 정상적으로 정치의 복원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판사든 누구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단죄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럴 수 있다. 대통령이 뭐 어디 가서 정당에 개입할 수 있지. 그럼 민주주의 왜 합니까? 대통령 혼자 독재해가지고 선거제도를 왜 가지고 있으면 당대표를 왜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고 대통령이 공천도 다 주면 되지. 그걸 하지 말자고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놓고 했는데 가장 정말로 최악의 수단을 동원해서 저들이 공작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그것을 결국 자신들의 목표 달성으로 이뤄냈단 말이죠. 이제 이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용서나 양해의 여지가 아예 없는 네네.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공작으로 이뤄낸 권력이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국민들의 그 선택권을 빼앗았다라는 측면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준석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서니까 오해 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전당대회 끝나서 당 지도부 새로운 계획을 말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걸 꾸려가야 할 시기에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라는 말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겠습니까? 현행범의 그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예. 윤석열 정권 하에 특히 또 내란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본인에 대한 수사가 미뤄왔던 거죠. 지난해 우리가 간만 복기를 해보면 윤석열 불법 계엄 사태가 나기 전에 뉴스토마토의 박형관 기자가 네. 심층 보도를 수차례 했었어요. 10월달, 11월달. 주요된 그 당시의 상황은 명태균과 관련돼서 공천 개입을 했다. 김영선 의원. 그 다음에 김진태 의원. 저 강원도지사 건도 네. 있었고 포항시장 건도 그 당시에 해자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배경에는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마치 나의 뒷배인 것처럼 본인이 당대표이던 시절에도 그렇게 내세우면서 어떤 이 허세를 부려왔다라는 네.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녹취록도 네. 당시에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얼마 정도 구형을 받을 수 네. 있는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만한 실현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있다. 보시는 이거 거고. 보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그 발언은 사실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국면이 닥치면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코멘트하실 거 없습니까? 좀 그 당시 당 대표였습니다.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적으로 도장 찍은 사람도 당 대표 도장을 찍었겠죠.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저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특검이 발부하고 싶다고 발부되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영장 발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판사님이 영장 발부를 하려면 피의 사실이 적시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도 네. 되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십니다. 그런데 뭐 의원회관까지 대상이 됐다고 하면 영장 발부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조금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 단순히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그거 때문에 그게 면피 사유가 되지는 않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저는 우리 정교한 선배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아까 뭐냐면 이 논의가 정치적으로 퇴색돼서는 안 돼요. 지금 보면 이준석 의원은 이걸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그렇죠. 끌고 가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본인 당대표 됐는데. 그러니까 당대표 됐는데 어.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네.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범죄에 지적입니다. 대한 예. 문제죠. 예, 이건 불법과 합법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죠. 김건희 8월 6일 날 지금 소환해야 예. 되잖아요. 일단 결정이 돼 있고 윤석열이 지금 29일 날 또 가야 되잖아요. 선거 개입이죠. 윤상현 압수수색 됐고 관련자를 다 압수수색 예. 했습니다. 명태균은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진 않고 버티고 있죠.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명태균은 거래 실패를 했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은 결국에는 이것의 최정적으로 이준석이 가만히 있는데 김영선이 해주자고 제가 나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외압의 핵심은 결국 수계가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일 텐데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고 제가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본인의 좀 결백보다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나는 나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게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책임을 면탈하는 것은 면책하는 예.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사건의 구성으로 보면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부탁하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시켜서 공천을 강제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본다면 오히려 있는 그대로 해서 그런데 내가 뭐 처벌받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가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좀 더 솔직 담백한 접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딱 순서대로 보면 본인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치 탄압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나중에 탈출구나 퇴로를 만들 때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한 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이준석 의원한테 한다고 하면 아마 이준석 의원이 시끄러 임마 그러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본인이 꽂혀 있는 방향으로만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돌파구를 문법으로 마련했잖아요. 지금 이제 살 수 있는지 네. 없는지를 우리가 따져보자고. 이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형식적으로 야 당원들이 표 몰아주니까 포퓰리즘 해도 되고 대중 추수주의 해도 우리가 당대표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각성된 시민들이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매우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의사를 표시를 해요. 지금도 막 댓글로 조국 대표 사면 해야 되느냐 네,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가지고 이거는 네. 각자 자신의 이 신념이 너무 확고해서 설득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설득으로 잘 안 된다는 부분은 그만큼 민도나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자들의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펼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시킨다고 따라올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안 예. 돼버렸어요. 그 빨리 자각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이 부분을 네. 보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왜 개혁신당을 안 갔느냐. 사실 저는 참 민주 보수 보수정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준석 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조금 뭔가 아쉬웠던 점은 저는 좀 그 생각하거든요. 머리보단 가슴이 먼저여야 하고 이해관계보다는 옳고 그른 판단이 먼저여야 한다. 정치인은 최소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보면 좀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관계 계산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정컨대 당대표 재직 시절에도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더 이해로운, 그러니까 정치공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많이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보수 정치라면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 원칙 준수, 품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까지 세력을 불려왔던 과정을 보면 주로 혐오, 예. 또 갈등, 그렇죠. 이거 사회 통합에 정반대되는 얘기거든요. 네. 달리 말하면 반보수적인 행태인 거예요. 또 품위를 지키기보다는 뭔가 자극적인 소재로 이것도 반보수적인 거거든요. 네.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뒤에서 뭔가 타협을 통해서 예. 원칙이 아닌 변칙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다 반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 일도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가 본인이 당대표로서 원칙적인 모습, 가슴이 먼저 앞서는 옳음을 먼저 추구하는 정치 모습을 보였다면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겠죠. 네. 내가 당대표인데 왜 공천에 개입하느냐, 대통령이 왜 개입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 싸웠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윤석열과. 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안 싸웠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뒤늦게 녹취록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뭔가 좀 서로 간에 계속 상의하고 뭐 당대표가 대통령과 상의하는 게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공천을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공천하기 위해서 뜻을 묻는 형태로 상의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그때 당시에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맞죠. 이거는 이해관계를 따졌기 때문에 합을 들고- 맞추려고 그렇죠. 했겠죠. 합을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범행 기여가 있는지 또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뭐 윤석열의 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고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예. 하면 양형이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정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거죠. 아. 근데 지금처럼 뭔가 또 변칙적으로 아니면은 이 논점 흐리기잖아요. 그렇죠. 합법과 불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다. 건드리지 마라. 정치적 탄압이다. 건드리지 마라.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버리면서 예. 논점을 계속 흐리고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아버리면 경우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네. 마구 죄질이 나빠져 버릴 수 있어요. 본인에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예. 봅니다. 그 이준석 의원의 지난 행보들을 보면 정말 구태가 뭐 따로 없었는데 지난 우리 성상납 사건 때도 본인을 정치 탄압의 대상자로 사실 그것도 똑같이 보면 예, 이제 변화시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본인의 범죄 사실을 네네. 숨기기 위해서 예.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서 이 구태한 행태를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또 기- 예.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좀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조국 사면,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 지금,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조 전 장관을 접견을 했고 이제 여권의 일각에서도 사법과잉이다라면서 사면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질문들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조국 대표 사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상당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테마예요. 예. 뭐냐면 법적으로는 그렇죠.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우리 예. 송영길 전 대표님이나 최강욱 선배님이나 법적으로는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어요. 자, 근데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조사해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네. 이제 법원에서 판단한 사법부의 판단 존중해야죠. 법적 안정성 존중해야죠. 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불법 합법 문제 많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함부로 행사돼서는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함부로 행사돼 버리면 사법부의 권위 또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버리니까요. 근데 또 다른 한편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탈탈탈탈 털어서 죄 없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죠. 그럼 나랑 반대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털어서 죄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홍글씨를 새겨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일 수 있어요. 공권력의 폭력. 예, 국가 폭력일 수 있어요. 예. 이제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지점에서 대통령님의 이 사면권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 또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대통령께서 함부로 무시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또 이렇게까지 그렇죠. 과잉 수사 뭐 이런 이렇게까지 해서 죄 많이 없는 사람 있었죠. 누가 있느냐? 네. 이거야말로 정치적 탄압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고민하실 텐데 또 하나는 이제 사회 통합 부분. 예. 과연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 것인가?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맞습니다. 재량 권한이고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 깊이 고민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근데 좀 다른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정치 검찰이 마치 본인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최종적인 그렇죠. 권한이 있는 사람인 네.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은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네. 그 결과 본인들이 입맛에 맞는 정권을 안치고 뭐 우리 사실 너무 아픈 기억들이 많잖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맞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예.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예. 자, 그런 일들이 쌓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 검찰의 구태를 청산한다라는 지금 시대적 요구가 지금 국민들 사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나 뭐 등등 해서 정치 검찰의 희생양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평가를 떠나서 이것은 대통령님의 고유의 네. 정치적 결단이죠. 국민 통합과 우리 사회의 바른 방향성을 고민해서 사면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논쟁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차후의 문제고
이 범죄 사실이 실제로 구성이 되느냐 아니냐 네. 조국 대표 것만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북 쪽에 기반을 두고 이제 살고 있으니 이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동양대 총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식사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거기 부총장은 누구보다도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또 부총장도 선배로 계시고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제 동양대학이 표창장을 자 정경심 교수가 위조해서 만들어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표창장 위조입니다. 다른 거는 뭐 주식 투자했는데 뭐 펀드가 사기냐 이거 다 사모펀드 문제. 뭐 만들어서 했다 뭐 이런 그거는 건 다 엉터리고. 예. 오늘 아침에 사실 제가 동양대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자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종이 쪼가리 하나 표창장으로 모든 것을 이제 깃발 삼아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예.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그 당시에 동양대학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표창장 주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선정하고 그랬던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동양대학은 네. 학교에서 웬만큼 인턴 활동하는 고등학생들한테 표창장을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더기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동양대 표창 그래서 이거를 총장이 관인을 날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교수가 필요하다면 요청하면은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이걸 표창장을 다 줬다는 것은 그 당시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발행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에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사건이 어떻게 가버리느냐면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네. 위조 표창장을 만들 수 있는 뭐가 발견이 되었다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정경심이 가져가서 지 딸을 위해서 아예 표창장 위조했구나라는 이 프레임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최성해 총장이 나와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아무거나 아무데나 표창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함으로써 이것이 프레임이 되어서 징역 4년을 받고 남편도 구속되고 다른 것 다 틀려가지고 멸문지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언론에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 동양대학이 실제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았느냐 누구든 받을 수 있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거부터 원천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오늘 아침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 그 당시에 이런 관행이 있었던 거 지금 좀 말씀 좀 해봅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이 어떻게 가느냐면 자,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법적으로 이렇게 한 이상 다른 입장을 낼 수 있겠느냐는 소극적 발언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님을 직접 만날 거예요. 최성해 총장님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아예 만들어놓은 거대 사기 집단의 그 특정인을 죽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짧은 기간이지만 진상이라도 규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표창장 위조라는 것이 실제로 위조가 됐는지 아니면 학교가 간행적으로 발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자 조민씨가 가서 인턴 또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예. 있는지 없는지 이 팩트 확인이면 이것은 그냥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가 아니라 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지금 정말로 재심 청구를 해서라도 이 진실을 밝게 한다는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팩트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천적으로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 당시 동양대 상황이나 이런 걸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예. 예, 그러면 2019년 9월 6일로 가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일날 기소가 됩니다. 9월 6일 당일날 기소가 되고 9월 7일에 SBS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이 찍힌 파일이 발견이 됐다라는 보도가 9월 7일에 나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 보도로 인해서 사실 그냥 표창장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렸죠.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보도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이 직인이 찍힌 파일 그것도 정경심 교수 연구실이 아니라 강사들이 쓰는 그 강사 휴게실에서 이 PC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확인된 게 9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이 있기도 전에 SBS 보도가 먼저 나온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서부터 원천적으로 지금 다시 뜯어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최초에 이 표창장이 이 낱말이 사건의 되느냐? 출발이고 예. 그것 때문에 덮어서고 감옥 갔어요. 그럼 표창장을 지금은 진실을 얘기할 사람이 동양대학의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 진짜 그때 동양대학은 이 표창장을 남발하지 않았느냐. 아니 남발이라는 표현은 학교에 대한 모독이죠. 어떤 봉사활동을 했을 때 대학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로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주지 않았느냐 줬느냐 예. 라는 부분 어느 정도 수준이면 줬고 주지 않았느냐라는 걸 좀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를 최성해 총장이 너무너무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을 이 대학에 예. 데리고 오는 것으로 진중권 교수도 그 대학 교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를 저는 비교적 사적 영역에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범으로 돼 있는데 그 대학의 행정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 없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당시 동양대학에서 학생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아니 표창장 후하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누군가 자. 좀 진실 정언을 해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저도 뭐 변호사 출신이라서 참 고민이 많은 테마예요. 뭐냐하면 법원의 재판 절차라는 것이 검사는 기소를 하고 애를 쓰고 변호사는 막으려고 애를 쓰고 법원에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공정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체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또 지켜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예. 근데 어쩌다 우리 법원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금 신뢰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개념적으로만 보습하면 제가 그 누구나 이 죄를 유죄 판단을 하려고만 달려들면 문제 안 되는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법문에 법조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다 추상적 개념이고 그 개념의 사실관계들을 포섭해 들어가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뭐 상당 인과관계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을 하고 어디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인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예. 뭐 이게 내분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제가 커피 한 잔 작년에 샀다고 네. 올해 뭐 이제 저한테 무슨 편의를 줬다. 인과관계 있다면 인과관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 인과관계 있다고 보나요? 그때 무슨 바람이 있어서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통념으로 판단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사회 통념의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 몰아간 것이 아닌가, 억지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 그래서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정치 검찰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지금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사면으로는 바로 잡을 수 없고요. 한다면은 재심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상황이 됐는데 좀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법이 일부 법조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개념 예. 도구마 놀이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그런 반성적 고민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차후 사법 개혁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계속 네. 구조적으로 반복되면 예.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 재심을 청구해서 가보자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지금이라도. 표창장도 예. 관련된 것들을 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대통령이 사면을 행사할 때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네.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보자는 것이고요. 저는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5건의 지금 재판이 계속되거나 예. 항소심 가 있지 않습니까? 1심이거나 항소심 네. 가 있는 부분도 저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무리하게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겠다고 아니면 정책 생명을 끊겠다고 의도를 가지고 기획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 네.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증거주의 재판이니까 반박하는 사람은 반박 증거를 스스로 못 내면 이들이 조작해 놓은 증거를 판사는 심정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재판의 불공정함을 변호사님 출신인 지금 김상호 의원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걸 가져와서 판사를 압박하면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그 기소검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죠. 자, 이게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합니까? 어느 부분이 조작이 됐고 어느 부분이
조작이 되지 않았는지 일일이 따져서 거람수 재듯이 할 수 없으니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무리한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예. 것은 저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공소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정성본부 장관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을 재판을 5년 뒤로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앞으로 이따위 짓으로 예를 들어서 네. 검찰이 수사할 경우에는 아예 그 죄가 있든 없든 다 공소 취소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얼마나 신중하며 어떤 사람한테 죄를 내리고 벌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규칙에 맞아야 하는지를 오히려 저는 타산지석이나 교훈으로 삼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고도의 정치 영역인 건 확실하니까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안 그래도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 세부 단위에서 논의가 있다거나 회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면서 나중에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때 당시에 동양대 상황이나 이런 걸 차근차근 검토를 해서 결국 어떠한 고도의 정치 판단을 내릴지 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만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잘 모아봐야겠죠. 자, 11시 13분에 속보가 하나 떠서 그거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부부 공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이게 좀 찾아 나서 보니 이제 뒤에 산에서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최호 전 경기도 의원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2022년에 공천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국민의힘이 탈락을 시키고 최호 이 도의원을 단수 공천을 했는데 그때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졌는데 자, 이렇게 목숨을 안타깝게 끊은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아까 전에 비단 이것뿐만 있느냐라는 취재 발언도 해주셨고, 근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떤 앵글로 들여다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일단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좀 이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극단적 선택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게 뭐 한 지역과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많은 곳에서 많은 청탁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일부가 녹취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번 수사에서 정말 어떤 문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발본색원에서 정확하게 공천에 관해서는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 세우는 그런 수사의 길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아까 말씀을 잘못한 것 같은데 특검 조사를 받았던 게 아니라 검찰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그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어떤 있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사를 하거나 부른 적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전에 최고. 검찰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 말씀. 지난 4월달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아마 중앙지검이면 특별수사본부에서 했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조사를 받은 바가 있고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는 뭐 소환이나 일체 수사 일정을 이렇게 그 갖고 있는 사실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과 특검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본인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뭔가 고소 발권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이제 탈락한 사람들이 뭐 뭔가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이 거주하던 환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를 현대건설이 무상으로 해줬다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때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윤영준 씨에게 공사를 부탁한 사람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었습니다. 공사 전반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김호진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이었고요. 이제 이 공사가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예.
뭐 같이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예. 좀 많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최인호 전 의원님께서 제일 앞장서서 그 부분을 많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왜 네. 이상하냐면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공사 대금만 10조가 넘습니다. 네. 엄청난 큰 공사예요. 건설사들 다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공사죠. 또 이게 신공법이 많이 들어가서 이 공사 성공하고 나면 세계에 진출하기 참 좋은 또 초석이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공사 난이도가 좀 있는 공사라면서요. 그래도 예. 할 수 있는 공사고요. 네. 또 설례가 없는 공사는 아니에요. 해외 지금 설례는 울릉도가 있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설례가 없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얼마나 큰 스펙이에요.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하죠. 계속 입찰 유찰이 반복돼요. 달리 말하면 입찰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걸로밖에는 볼 수 없죠. 그 까다로운 조건을 뚫고 현대건설이 단독 수유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근데 이 현대건설이 올해 공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포기했는데 저 지난번 이제 우리 추경 예산할 때 예.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가덕도 공항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 그 예산을 다 삭감해서 추진 못하게 하고 그걸로 무슨 소비 쿠폰 발행했다는데 네.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현대건설이 안 하겠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올해 쓰여야 할 공사 대금 5천억을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예. 되게 이상한 네네. 행태죠.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회사 쪽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라고 얘기해 뭔가 석연치 않은 거죠. 예. 근데 그 현대건설이 사장이 김용현과 연결이 돼 있고 윗선에서 결정한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이걸 최인호 전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지금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특검에 좀 더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사안을 전달하기로 되어 있는데 허락하시면 예. 제가 최인호 의원님 전화 한번 아, 연결해봐도 좋죠. 괜찮겠습니까? 지금 직접 한번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면 한번 예. 저희가 생방송 중에 최인호 의원분과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직접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어머. 통화 중이시네요. 어디가 제가 이제 통화하고 통화할 계신 때까지 겁니까? 좀 예. 보태다면 이제 김용현이 등장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관제공사 현대건설이 공짜로 해준 거 아니냐, 뭔가 이제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 연결 점이 관제공사 불법 뇌물 공짜공사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 10조 5천억짜리 공사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추측만 했는데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 예. 사람은 김용현 경호처장이고 한 사람은 윤영준 예. 현대건설 사장이 나왔고 이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났느냐 전화 통화를 했느냐 어떻게 부탁을 했고 어떻게 이제 수용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미스테리 걱정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등장하니까 김용현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호처 그리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권 또는 중요한 그 이제 사안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김용현이가 등장했다는 것은 김용현이가 주도했다 현대건설 쪽을 공짜공사로 시켰다라고 하면 그럼 김용현은 정점에서 혼자밖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김용현은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김용현이 대통령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용현이 이것을 공짜공사 받았던 거 바깥에 본인의 커넥 라인은 자 전화 예, 전화 일단 왔다니까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예. 선배님 사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스픽스 정치본색 진행 중인데요. 네, 선배님 네. 그 인사와 함께 오늘 예. 선배님 아침에 기자회견 하셨던 거 좀 취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관저 뇌물 사건과 가덕신공항 특혜 수주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우려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벌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사업을 포기했다. 10조 5천억짜리 가덕신공항 사업을 현대건설이 의도적으로 포기했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현대건설의 윤석열 용산 간저 뇌물공사에 대해서 제가 현대건설의 아주 정통한 사람, 정말로 내부자 이상으로 아주 정통한 분에게서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윤영준 당시 현대건설 사장에게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간저 뇌물공사를 부탁을 했고 또 이 공사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 김오진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이 일을 벌였다. 간전뇌물공사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아주 관계가 돈독해져 가지고 간전뇌물공사를 수행하고 난 뒤에 즉 그 공사 기간 내에 제대로 했다. 21g에서 처음에 맡았다가 전혀 공기를 못 맞추고 업체 자체가 작으니까 그 입주는 날짜는 잡아놨는데 공사가 덜 될까 전전긍긍하는 터에 현대건설이 해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윤영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이렇게 공기에 맞게끔 또 뇌물공사로 해서 해주고 환심을 사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떤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주도가 돼서 국토부의 이러저러한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에 힘입어서 10조 5천억짜리 가덕신공항 사업에 수주를 했다. 단독으로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현대건설을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본 설계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윤석열의 느닷없는 계엄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탄핵까지 이제 가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고민이 탄핵이 되고 나면 정권이 바뀌는데 정권 바뀌면 그동안 윤석열 거부권으로 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김건희 특검 그 내용 안에는 간전뇌물공사가 들어있는데 김건희 특검 통과되면 우리 가덕신공항이 특혜 수주받은 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8개월짜리 84개월로 입찰을 받았는데 2년을 더 연장한 전혀 국토부나 부산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 포기를 했다. 그리고 그 실제 사업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틀 후에 공식적으로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수주 포기를 선언합니다. 예.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의심이 많고 김건희 특검이 곧바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전화로 이렇게 유선상으로 연결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한번 출연하셔서 또 저희가 이 아이템을 더 깊숙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선배님 그 질문 한두 예. 개는 받으셔야죠. 자 질문 예. 받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김용현의 이름만 나왔어요. 근데 이 김용현을 뛰어넘는 그 누군가가 연결이 됐다고 혹시 보십니까? 그냥 이거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김용현은 제가 현대건설의 아주 정통한 분한테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김용현이가 윤영준 당시 현대건설 사장에게 부탁을 한 거는 맞고 예. 이 김용현과 윤영준을 연결해 준 사람이 현재 지금 윤영준이 주택협회 회장인데 그 대한주택협회의 간부가 중간에 소개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위에 그 이상, 그러니까 소위 쉽게 그 얘기하면 이상이라면은 예. 김용현 위에 이상이라면은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거는 뭐 수사가 돼야 되는데 김용현이 결국은 경호처에서 발주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 발주 책임자로서 윤석열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또 공기 내에 21g을 김건희가 추천했지만 그 도저히 못 치러내니까 내가 현대건설에 맡겼습니다. 제대로 할 겁니다. 또 실제로 또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또 자랑을 하고 소개도 해줬겠죠. 윤영준 사장을. 예. 막 이렇게 해서 어떤 비리 공동체로 엮어가는 과정들이 그 공사 전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따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지금 고맙습니다. 그 임택재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공사 포기한 게 더 이상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측면인데 그렇게 포기를 했다고 해도 만약에 어떤 조사 과정에서 만약 진짜 특검 측이 이걸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다 여기 연루된 사람들은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 이제 관저공사 한 것이 뇌물로 관주가 된다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 제3자 뇌물죄나 이런 것들을 네.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금액이 그렇게 하면 액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죠. 예. 이제 관저공사 공사비 자체가 경우에 따라 포섭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저는 특검들 중에 김건희 특검을 제일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비리가 다 예. 여기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정말 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번에 기회가 되었을 때 정말 비리를 바로잡는다는 심정으로 다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6개 혐의인데 사실 그 개별 사안 하나하나가 다 특검짜리잖아요. 특검법에 뭐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 인지만 하면 수사를 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 답답한 거는 이제 이 정도의 내용 같으면 이제 언론이 다 붙어서 뭐 하루에도 기사가 뭐 50개에서 100개까지 쏟아져도 될까 말까 한데 출입 취재하고 이제 네.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부산 가덕도에서 그런가? 아니면 10조 5천억짜리 공사가 설마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로 됐을까? 아니면 최인호 전 의원의 영향력이 부족해서 그렇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16개 사건 하나하나가 특검감이니까 이 정도의 내용을 다루기가 좀 어렵다고 봐서 그렇나? 또 하나는 증거가 좀 더 나와야 하는데 증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정황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인데 수사 촉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증거 가지고 공론의 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니 하여튼 이상하다. 근데 그 중에 지금- 하나, 예. 예, 진짜 이상한 게 이거예요. 입찰 조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이 큰 공사를 수의계약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 대금이 됐든 기간이 됐든 여러 공사 건설업체들이 달려들 만큼 입찰 조건을 제시해서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입찰 조건을 현대건설 말고는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면 그럼 입찰 조건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입찰 조건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만 파고 들어가면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좀 빨리 확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대건설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정어선이 의사결정을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108개월짜리 공사 진행을 할 때는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부산시장을 만나요. 박형균 부산시장. 네. 그건 무슨 그것도 좀 일이에요?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현대건설의 대주주가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의 이제 부사장이 부산시장을 만나서 108개월로 안 되고 그래서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갔다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정의선을 만나서 정규로 108개월짜리 공사 포기를 하자.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한 5천억 1조쯤 먹을 수 있는 공사 수의계약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내란 사태가 일어나 버리고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야 이게 어떤 과정에서 너희들이 이거 먹은 거야 라고 보니까 사전에 짬짬이해서 김용현이 있고 윤영준이 있고 그 뒤에도 쭉쭉쭉쭉 이런 것들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예. 아 이거 하다가 큰일 나겠다 다 틀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리하게 카드를 던져버리는 게 84개월로 공사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그는 국토부 부산시 현대건설이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08개월짜리로 같이 다시 던지면서 마치 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예. 못하는 것처럼 빠져나갔는데 이게 이제 의심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뭔가 비리 혐의가 충분하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수사를 하는 이제 수사 촉구는 수요일 날 이제 김상호 의원과 그 지금 최인호 전 의원이 함께 가서 하겠지만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현대건설이 아주 느긋하진 않겠죠. 걱정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 경향이 뭐 덤벼들면 자기들도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위기감을 가질 텐데 언론은 다 통제가 되고 있다.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통제되고 있다.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네. 주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65,800원으로 고작 1.5% 정도만 마이너스예요. 보통 이 정도 건이 터지면 이게 뭐 주가도 바로바로 반응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뭐 이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제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미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든 수사를 받지 않든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돼 있다.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그래서 현대건설이 1년에 광고비를 어느 정도 쓰는지 모르지만 또 네. 현대자동차 광고비를 엄청나게 쓰는 국내 1, 2위 기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점검인데 언론이 왜 문제 제기하는데 우리 따라 쓰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이 정말로 추한 현실, 비정상적 현실 그래서 이걸 다루는 데가 사실상 스픽스밖에 없다. 나중에 예. 한번 보자. 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을 또 끌어올리기에는 최인호 의원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국회에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좀 받아 쓸만한
또 빅스피커들이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라도 계속 메아리를 치면서 예.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 특정 기업이 나선다고 해서 국책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했던 말에 이제 기대를 걸면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엄청난 이권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면 어디에서 받았겠느냐, 국내에서 받았겠느냐, 해외에서 받았겠느냐, 이제 이런 것도 다 따져보면 정말로 의심의 그런 상황들을 특검이 수사해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대표님 말 이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대한 자본의 통제력은 상당히 크다. 제가 대기업하고 싸워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네. 이제 다 뭐 취재하고 했는데 당일날 방송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물어보면 데스크에서 광고주 생각을 해라 예. 라는 커멘트가 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뭐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현재 좀 의심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국토부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도. 예. 부산시 간부들이 이 현대건설의 그 사업 포기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슈 제기를 했는데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래서, 부분도 네.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예. 거예요. 예. 뭐냐면 진짜 현대건설 주장처럼 공기를 맞출 수 처음부터 없다면 처음부터 입찰 조건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 입찰 조건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저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럼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그러니까 반대 그 바로 무엇일까?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지금 관리 비서관으로 임명됐던 김진호 씨도 네. 김호진 씨도 결국은 지금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됐단 그렇죠. 말이죠. 네. 전혀 항공과 국토와 관련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토부 내에도 많은 알박기가 되겠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그러니까 내란이 끝나지 면인 않은 것 거예요. 같습니다. 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죠.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만드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이런 여론들이 또 만들어져서 특검 수사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거악을 척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부분 딱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오전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첫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남한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라면서 대화 자체를 일축했고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려는 시도는 헛된 망상이다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공식 입장이 나왔다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데 이 남북 관계 좀 경색이 됐었잖아요, 계속.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넘어오셨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오셨으니까 좀 열어보는 시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남북 관계가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통위 자원에서 갔는데 기본적으로 좀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보면은 남도 북도 서로 기득권 지키기 위한 적대적 공생관계 비슷하게 가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기득권 남한에도 기득권, 북한에도 기득권, 네. 서로 간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배타적인 기득권 연대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 충성하는 지지층 중심으로 좀 폐쇄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서로를 적대화시키면서 뭉쳐야 그쵸. 되잖아요. 예. 그 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긴장이 계속 올라왔던 것이 아닌가 서로 악용하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신뢰는 있었어요. 최소한의 신뢰는 있었는데 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적대적 공생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부서져 버린 거예요. 뭐냐면 그게 무인기를 보낸 것이 그렇죠. 대표적인 겁니다. 예. 그냥 사전 양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전쟁하자고 네. 도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무서워서 북침할까 무서워서 장벽을 만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도발을 하는데 응전도 안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자기들이 위협으로 느꼈을 것 같고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적대적 공생에도 신뢰가 필요한데 적대적 공생에 필요한 신뢰마저도 깨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정말 최근 한 1, 20년 통틀어서는 예. 그전에는 더 나쁜 데도 있었겠지만 1, 20년 사이에서는 제일 나쁜 관계로 간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는 조금 희망을 보는 게요. 그런 뭐 물건을 팔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고객의 노는 노가 아니다. 일단 노든 예서든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언급이 대화의 일어났으니까. 일단은 관심이 예. 있다라는 차원이니까. 일단 시작을 한 네. 겁니다. 이제 그러면 계속 대화를 엮고 가면 돼요. 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뭐 그렇죠. 그런 겁니까? 무풀보다 악플이 낫죠. 그런 시작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예, 이제부터 그 시작하면 된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 안보 외교 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김여정이 이런 말을 내뱉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강력한 이제 지원으로 인해서 북한이 그만하게 살 만큼 됐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경제적 지원, 식량 지원, 또 무기 지원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야 너네들 우리 안 도와줘도 우리는 지금 뭐 너네들에게 버금가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약간의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고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도 이만큼 우리에게 좀 도와주면 우리가 뭔가 하지 않겠니? 예. 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11시 50분에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일단 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해서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관심의 관심을 시작이다. 받은 관심 거예요. 받고 예. 싶은 거예요. 관심, 예. 왜냐하면 그리고- 오늘 또 뉴스 중에 예. 하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평양으로 가는 직항이 34년 만에 개설이 됐다는 아. 거예요. 그 첫 편이 만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북한조차도 이런 외교적, 경제적인 교류가 절실하다라는 이제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대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악플을 달았어요. 예. 야 너희들 악플 다니까 임마 이제는 더 상대 안 할래가 아니고 통일부에서 나왔어. 알겠습니다. 참 불신의 벽이 높군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답변이 악플이에요, 아니면 썸플이에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려 나갈 겁니다. 이제 일단 과제를 주고 받았죠. 북한은 예.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 상종 안 해. 그리고 지금 괴뢰도당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네. 오늘은 또 남북 관계, 북남 관계 이런 말도 안 쓰고요. 조한 관계라는 네, 이제 네. 신조어를 쓰거든요. 조선과 한국의 관계니까 이제 아예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너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라고 하면서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네. 기다리는 마음은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김정은 그렇죠. 오기는 어렵겠죠. 헛된 예. 망상 맞죠. 그런데 김정은만 굳이 와야 됩니까? 그 밑에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있고 아주 중요한 정말로 그 북한에서 누가 보더라도 김정은의 뜻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또 보내는 길이 열렸다. 가만히 있는데 왜 에이펙에 헛된 망상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북한이? 아니, 누가 물었습니까? 지금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일부 소문에는 김정은이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헛된 망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 갑자기 질문도 안 했는데 관심이 답변 못 김주혜가 합니까? 올 수도 있죠. 뭐 김주혜가 딸. 아니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이제 그것을 거론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서 네. 아 그럼 북한도 필요성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필요해서 북한 초대 한번 해볼까라는 좀 자세로 이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각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기회를 삼는다고 하면 아마 오늘 통일부 대변인이 했다는 그 발언보다 속으로 통일부는 아유 천만다행이다. 이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통일 문제, 남북 문제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젊은 세대, 네. 그 어린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하면 그냥 딴 나라 얘기처럼 근데 생각을 이게 하니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첫 번째는 전쟁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죠. 어느 단계에는 대리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이 대리전의 전장이 한반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남과 북이 대립이 심해지면 여기가 대리전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예. 북한의 뒤에 중국과 러시아, 우리나라 뒤에 미국, 일본 이렇게 대신 싸움 붙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걸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라고 말씀 한 번씩 드리는데 부산에서 시작한 철도가 평양을 지나 러시아와 중국을 지나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네. 또 송전선에 연결이 되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물류 거점이 됩니다. 예.
물류 거점, 관세 거점이 되면 제조업도 부흥하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만 좋으냐? 북한도 좋고요. 다 좋은 거예요. 전쟁도 안 나고요. 예. 그러면 전쟁터가 될 것이냐 또는 번영을 할 것이냐의 갈림길인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제가 적대적 공생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소수 기득권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대적 공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다수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대적 공생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득권들의 그런 시도를 경계하고 우리 다수 민중이 원하는 것은 전쟁을 막고 같이 번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길로 나가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해야 하는데요. 제가 지난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네. 지난 윤석열,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통일부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아니 그 통일부 기능 자체를 장관이 안 뭐 이상한 유튜브 만들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도리어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협력하려고 애를 쓰는 역할을 하는 게 통일부 역할인데 도리어 긴장을 만들고 네. 싸우자 만들면서 대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남북 회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는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우리가 예전에 극도의 긴장감이 있을 때에도 뒤로 남북 협상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적대적 공생을 위한 최소한의 실력관계마저도 깨버린 그 참 이상한 정권이에요. 그렇게 보면 뭐냐면 긴장을 일으켜서 적대적 공생을 하려면 최소한의 그래도 그 신뢰는 유지하면서 하는데 이것마저 부수고 적대적 공생을 하려고 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아니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까지는 몰랐어요. 이번에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봤는데. 아니 청문회입니까 오늘? 네. 김상원 의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측면에서 우리 셜록 홈즈님이 금강산 관광 다시 열어주세요라고 주셨는데. 근데 진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류가. 지금 그렇죠. 네. 이 철로도 연결이 되고. 철도 열어야 돼요. 철도. 아니 네. 1920년대 미국인이 이제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분이 파리를 가요. 네. 근데 그때 이용했던 게 철도예요. 부산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런 날을 네. 꿈꾸면서 오늘 세 분과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이제 저희 광고가 있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죠. 혜택 잘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혜택이 어디가 좋은지를 잘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비교원이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던 곳입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번, 1670-2571번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요. 아니면 네이버나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광고. 이번 공동구매 몇 년을 두고두고 사용하는 필수품인데요. 바로 냉감 침구 세트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이 아니라 국내 생산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침구입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게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접촉 냉감 테스트 통과했고요. 보풀하기 필링 테스트 2만 회 통과했습니다. 오염 걱정 없는 방호성 통과했고요. 건조, 흡수 통과까지 싹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왜 국내산을 냉감 이불, 국내산으로 써야 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제대로 된 냉감 침구 세트 슈퍼 싱글 사이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 괜찮았나요? 첫 방송이었는데 뭐 만족하셨습니까? 아주 진행자분의 이 유쾌하고 유연한 진행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저는. 예. 네. 김상욱 의원님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많은 것을 배우는 방송.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워낙 김상원 의원님에 대한 뭐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화이팅! 지금 안서우 님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많이 배우는. 네, 정의한 평론가님 어떠셨습니까? 진행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참 예. 오셔서 하여튼 꼭 안착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이제 최재현 앵커가 스픽스의 간판이 되는 그날을 정말로 손꼽아 드리겠습니다. 예. 하루 자, 빨리. 매일 아침 10시 50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의 정치본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이 귀한 쿠키 오늘 여러분들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 30개를 제대로 구성했는데요. 약과 통밀, 녹차, 쌀 그리고 아몬드 크랜베리까지 골고루 넣었던 건강한 쿠키 준비했습니다. 야 가격요 43,000원짜리 29,900원인데 광화문살롱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물로 드렸을 때 받는 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광화문살롱 수제 쿠키 오늘 저와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죠. 번거롭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스픽스 애청자에게만 드리는 단독 혜택입니다. 올인원 1동 선세럼 하나 구매하면 하나 더 총 2개죠. 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2,900원입니다. 와 천세트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